제1장 밤 전철의 정적. 서울 지하철 2호선 밤 11시 40분. 하루를 마감하는 막차는 늘 그랬듯 피곤과 한숨으로 가득했다. 칸 안 공기는 술집에서 풍겨나오는 알코올 냄새와 오래 쉬는 구두에서 밴 땀 냄새,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스프 냄새가 뒤섞여 답답했다. 누군가의 짧은 기침 소리가 울리고 한쪽에서는 종이봉투가 바스락거렸다. 좌석에는 하루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헐겁게 풀고 눈을 감은 직장인,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꾸벅이는 아주머니,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대학생. 모두 자기만의 피곤에 잠겨 가능한 한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밤의 전철은 그런 곳이었다.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한 무언가 얽히면 피곤만 더해지는 시간. 그런데 그 정막을 깨는 무리가 있었다. 4-5명의 건달들이 술기운을 풍기며 비틀거리듯 칸에 들어왔다. 그 앞에는 재호가 서 있었다. 재호는 28살.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몸이 단단했다. 가죽 재킷 소매 안쪽으로 문신이 흘러내려 보였고 싸움으로 남은 상처가 여기저기 흉터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그 손이 한번 휘두를 때마다 세상은 잠시라도 그를 인정해주는 듯했다. 겉으로는 늘 비웃는 얼굴.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눈동자 깊은 곳엔 무너질 듯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도전하듯 후우며 소리쳤다. 야, 뭐 쳐다봐? 죽고 싶어? 그 말은 사실 두려움을 감추는 갑옷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가 구석자리 노인 성호였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다. 백발은 짧게 다듬어져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드러난 눈매는 오래된 칼날처럼 단단했다. 검은 코트는 낡았지만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달아해진 구두는 수십 년을 걸어온 흔적을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진 왼손에는 오래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초침은 쉼없이 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일부러 위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당연한 듯 앉아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은 마치 두 사람을 일부러 한 칸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였다. 비웃음으로 세상을 버티는 젊은 건달 재호. 침묵으로 세월을 버텨온 북파공 작원 출신 노인 성우. 전철은 여전히 금소금을 내며 달리고 있었지만 그 칸 안은 싸움보다 더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어가고 있었다. 제2장 재호의 그림자. 재호는 사람 앞에서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었다. 맞아서 눕는 것보다 먼저 시비 걸어 한 발 위에 서 있는 게 익숙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아마 초등학교쯤이었을 거다. 동네에서 유명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애한테 한번 찍히면 등굣길이 지옥이 됐다. 그때 재호는 처음 배웠다. 먼저 소리치고 먼저 눈을 기면 적어도 쉽게 물리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갔다. 왜 나갔는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했고 밤 근무가 많았다. 집에 들어오면 늘 피곤이 잔뜩 쌓인 얼굴로 밥 먹었니 한마디 하고 쓰러지듯 잤다. 냉장고에는 대게 김치와 식어 굳은 밥 그리고 가끔 사온 햄두어장이 전부였다. 재호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는 법, 프라이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계란을 굽는 법을 어려서 배웠다. 그게 살림이자 생존이었다. 중학교를 지나면서 동네 형들이 붙었다. PC방, 코인 노래방, 골목 술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얼굴들. 싸움 잘하는 형 옆에 붙으면 편했다. 대신 싸움이 나면 같이 뛰어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재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생겼다. 주먹을 몇 번 휘두르고 나면 사람들은 재호를 다르게 보았다.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건드리기 번거로운 놈 정도의 취급. 그 정도면 됐다. 누가 아버지 얘기를 꺼내도 그런 질문은 여기서 안 한다는 눈빛 하나로 막아낼 수 있었다. 20살이 됐을 때 잠깐 공장에 들어갔다. 야간조가 많았고 라면과 컵커피로 밤을 버텼다. 하루가 끝나면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손톱 밑엔 검은 때가 늘 끼었다. 공장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사수 형이 실수한 걸 재호 탓으로 돌리던 날 그는 안전모를 벽에 던지고 나왔다. 억울하면 주먹이 먼저 올라가는 성격은 그때도 여전했다. 돈은 늘 모자랐다.
핸드폰 요금 밀리고 월세 밀리고 결국 친구 방에 붙어 살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누가 용역 일거리 있다고 불렀다. 건설 현장, 대형 행사 뒷정리, 때로는 몸으로 해주는 일이 있었고 그게 입에 맞았다. 너한테 맞는 건 주먹이야 라며 웃던 형이 있었다. 그 말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주먹으로라도 쓸모있는 놈이 되는 게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같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은 표정과 말투가 굳는다. 재호의 웃음은 비웃음으로 굳었고 목소리는 늘 반톤 위로 올라가 있었다. 야, 뭐 쳐다봐? 라는 말은 습관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실은 그 말 속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었다. 나한테 관심 두지 마. 내 뒤를 캐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는 자기 과거를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약해지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3년 전 겨울이었다. 병원에서 온 전화는 간단했다. 가족분이시죠?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몇몇 동네 어른들이 왔고 공장 동기 2-3명이 와서 헌화했다. 재호는 상복을 입고도 마음이 비어 있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분노가 나왔다. 세상은 왜 우리 같은 집엔 친절하지 않지? 그때부터였다. 싸움이 더 잦아졌다. 남이 먼저 건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건드리면 덜 아픈 것 같았다. 상처는 내가 만든 상처가 이상하게도 덜 쓰렸다. 오늘 밤 전철에서도 그는 똑같이 굴참이었다. 눈 마주치면 먼저 고개 치켜 세우고 한 소리하고 몸으로 눌러버리면 된다. 늘 그랬다. 그런데 구석에 앉아 눈 감은 노인을 보았을 때 재호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을 느꼈다. 노인은 도발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무시하는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게 재호에게 더 불편했다. 세상은 버티는 놈이 이긴다고 배웠는데 저 노인은 버틴다기보다 가만히 선다에 가까웠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같은 것. 무리는 늘 하던 대로 소리를 키웠다. 누가 종이봉투를 떨어뜨리자 한 놈이 그걸 발로 툭 차며 웃었다. 재호는 입꼬리를 올려 주위를 한번 쓸었다. 그때 발끝이 노인의 구두를 살짝 건드렸다. 노인이 눈을 떴다. 그 눈은 무서운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맑아서 더 낯설었다. 발은 발의 자리에 두어라. 문장 하나가 칸 안 공기를 바꾸었다. 다음 순간 재호는 자기 몸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걸 알았다. 본능이 먼저 말했다. 저 사람 보통 아니네. 그러나 자존심이 그 말을 덮었다. 그래도 여기선 내가 위다. 그는 한 발 더 앞으로 갔다. 손등에 굳은 살이 스르르 말려들고 어깨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익숙한 루틴. 그리고 노인의 손목시계 초침이 그때 분명히 들렸다. 째깍. 그 소리는 이상했다. 전철의 금속음과 맞물려 마치 누군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렷했다. 재호는 왜인지 모르게 그 소리를 오래 들은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어떤 시간은 길게 늘어지고 어떤 시간은 한 점으로 찍힌다. 오늘 밤 이 시간은 후자였다. 한 점으로 찍히는 시간. 그는 주먹을 더 꼭 쥐었다. 동시에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의문이 일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주먹을 내리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지는 걸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그 질문은 짧았고 금세 소음 속으로 묻혔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이 있었다. 재호의 안쪽 어딘가가 아주 조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노인의 이름은 한성호였다. 올해로 78. 오래된 나이답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겹겹이 패여 있었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다. 전철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평생 몸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왔는지가 보였다. 보통 노인들은 등이 굽고 어깨가 말려 들어가기 마련인데 성호는 달랐다. 앉아있을 때조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검은 코트는 낡았지만 단정했다. 주머니 끝은 닳아 있었고 깃부분은 세월이 스쳐간 흔적이 묻어 있었다. 구두는 오래 신어 색이 바랬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다. 닦을 건 닦고 기울 건 기운 채 그대로 쓰는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 손목에는 빛바랜 시계가 하나 채워져 있었다. 은빛도 금빛도 아니고 군용처럼 단순한 시계였다. 초침이 일정한 박자로 흘러가며 전철 금속음과 어딘가 겹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성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대개 몰랐지만 그는 늘 주변 소리를 세심히 듣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누군가의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는 호흡까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길러온 습관이었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살아남던 시절이 있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북파공작원이었다. 이름 없는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 임무를 수행했다. 눈 덮인 산에서 며칠씩 버텨야 했고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일이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숨소리를 그는 아직도 기억했다.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건 영광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조용히 살았다. 남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아침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걷기를 했다. 점심쯤엔 동네 국밥집에 들러 허름한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국물 김이 얼굴을 덮었다 드러내는 순간 마치 살아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듯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밥집 사장이 성우 어르신이라 불렀고 같은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아직도 새벽마다 운동하시네요 라고 인사하는 정도. 동네 아이들은 그냥 고든 허리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성우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겁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시계는 죽어간 동료의 것이다.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물건. 성호는 그 시계를 차고 살면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아직도 제대로 살아가는가?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철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건달 무리의 소리와 움직임을 다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끝이 그의 구두를 건드렸을 때 그는 눈을 떴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맑아서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정도였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 발은 발의 자리에 두어라. 그 순간 칸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싸움은 끝나버린 듯한 긴장. 재호는 그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주먹을 드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감각을 맛봤다. 제사장 첫 충돌. 전철은 강남역을 지나며 덜컹거렸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며 차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피곤에 절은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혹시라도 시비가 옮겨붙을까 두려워 눈을 피했다. 건달 무리의 큰 소리와 웃음소리가 차 안을 요란하게 메우고 있었다. 재호는 언제나 그렇듯 앞장섰다. 사람들을 후으며 눈길을 주었다. 마주치는 순간 상대는 어김없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게 재호에게는 일종의 쾌감이었다. 야, 뭐 쳐다봐? 네 얘기하는 거 맞아. 무리 중 한 놈이 따라 웃었고 다른 둘은 일부러 의자를 발로 차며 소음을 냈다. 긴장이 칸 전체를 휘감았다. 그런데 한 노인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구석 창가에 앉아 있던 성우. 그는 눈을 감은 채였다. 주머니 위에 올려진 두 손은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고요했다. 마치 그 자리는 원래부터 그의 자리인 듯 건달들의 소란이 닿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재호는 이상하게 신경이 거슬렸다. 어이 영감. 귀 안 들려? 우리랑 얘기 좀 하자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동철이 한쪽 발끝으로 성호의 구두를 툭 건드렸다. 사람들 사이에서 긴 숨소리가 흘렀다. 그 순간 성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 눈빛은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단단했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인의 눈빛이라기보다 세월과 죄책감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시선이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발은 발의 자리에 두어라. 동철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욕을 하려는 순간 성호의 손이 움직였다.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다.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고 어깨를 눌러 좌석에 밀어붙였다. 동철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 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다른 승객들이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누구도 나설 용기는 없었다. 재호는 주먹을 올렸다.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하지만 성호의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흔들림 없는 눈, 그러나 차갑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뭘 하려는지 이미 다 안다는 듯한 눈이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주먹은 세상에 졌을 때 쓰는 거다. 사람에게 쓰면 내가 더 진다. 재호는 순간 멈칫했다.
세상에 진 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 주먹이 무겁게 느껴졌다. 올린 손이 내려가지도 끝까지 뻗어지지도 않았다. 전철은 여전히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의 공기였지만 동시에 이미 끝나버린 공기였다. 재호는 이 낯선 기분이 불편했다. 이 노인 뭐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재호장 멈춘 주먹. 재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분명 주먹을 휘두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던 대로 먼저 치고 나서 상대를 눌러버리면 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팔이 앞으로 뻗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 때문이었다. 성호의 눈은 겁먹은 눈도 화가 난 눈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바위 같은 시선. 거친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끄떡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재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이 영감 입술은 욕설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당황해 감추려는 기색이 더 강했다. 노인은 여전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주먹은 세상에 졌을 때 쓰는 거다. 그 말은 낯설고도 묘하게 가슴에 걸렸다. 재호는 세상에 졌다는 말을 곱씹었다. 어릴 적 친구들에게 맞고 돌아왔을 때, 공장 사수가 자기 실수를 떠넘겼을 때, 장례식장에서 혼자 남았을 때, 그때마다 그는 주먹을 썼다. 그래야 덜 비참한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노인은 말했다. 사람에게 쓰면 내가 더 진다. 아는 잠시 고요해졌다. 술 냄새 섞인 웃음소리도 끊겼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만 굴렸고 또 누군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재호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평소 같았으면 이 판은 내가 장악한다는 기분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달랐다. 눈길이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주먹을 올린 모습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만 같았다. 재호의 손끝에 힘이 풀렸다. 천천히 팔이 내려갔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젠장 작게 내뱉은 욕설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동철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형 그냥 가자. 별 영감이잖아. 하지만 그 말에도 재호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시간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전철은 잠시를 지나며 흔들렸다. 금소금이 규칙적으로 깔리며 성호의 손목시계 초침과 어딘가 겹쳤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재호의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주먹으로 세상을 버티던 인생이 지금 막 알 수 없는 균열을 맞은 순간이었다. 제육장 국밥집에서 다시. 며칠 뒤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다. 재호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었다.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비에 젖은 성냥은 불이 붙지 않았다.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자 좁은 골목 끝에서 희미한 간판 불빛이 보였다. 국밥. 오래된 간판은 몇 글자가 희미하게 벗겨져 있었지만 그 빛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김서린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식탁 위에는 반찬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커다란 솥에서는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곰탕과 배추김치 냄새가 섞여 사람 속을 뜨겁게 달궜다.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앉은 사람. 재호는 순간 멈칫했다. 며칠 전 전철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다. 성호는 허리를 곧게 편 채 천천히 국밥을 떠먹고 있었다. 흰 김이 얼굴을 덮었다 드러낼 때마다 그 주름진 얼굴에 세월이 새겨진 듯 보였다. 마치 전철에서 본 그 눈빛이 여전히 잔잔히 머무르고 있었다. 재호는 괜히 신경이 곤두섰다. 이 동네 국밥집에 왜? 그러나 배고픔은 그를 자리에 앉게 했다. 맞은편 의자에 턱하니 앉아버렸다. 어제 그거 도장에서 배운 거 아니죠?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건들거림이 섞여 있었지만 속마음은 궁금증이 앞섰다. 노인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낮게 말했다. 도장은 몰라도 산은 다녔다. 산? 눈 덮인 산. 바다 건너 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다. 짧은 대화였지만 재호는 뭔가 낯선 무게를 느꼈다. 말은 간단했는데 그 속에 오래된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때 국밥집 사장이 공기밥을 하나 더 들고 왔다. 어르신 오늘도 밥 더 드세요. 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 밥그릇을 재호 앞으로 밀었다.
내가 먹어라. 재호는 잠시 당황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누군가에게 양보받은 적이 없었다. 늘 뺏기거나 싸워서 얻거나 혼자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은 아무 망설임 없이 밥을 내밀었다. 숟가락을 들자 뜨거운 김이 눈가를 아리게 했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넣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허기가 풀리는 듯 했다. 그날 밤 국밥집을 나서며 재호는 스스로도 이상했다. 싸움이 아닌 밥 한 그릇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다. 노인의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째깍째깍. 마치 자신을 향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제7장 새벽의 숨.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둠과 빛이 섞인 회색빛이었다. 재호는 잠을 설친 탓에 피곤한 눈으로 골목을 걸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건 국밥집에서 본 성호의 눈빛과 그가 내밀어준 공기밥 한 그릇이었다. 대체 뭐하는 영감이지 중얼거리며 공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성호였다. 노인은 벤치 옆 공터에서 천천히 팔을 벌리고 몸을 풀고 있었다. 단순한 체조 같았지만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움직임마다 숨결이 맞물려 있었다. 재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성호가 고개를 돌리더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왔다 젊은이. 재호는 당황해 웃으며 대꾸했다. 봤어요? 숨이 달라지면 누가 있는지 안다. 노인은 손짓으로 재호를 불렀다. 한번 해보자. 3번 들이쉬고 4번 내쉰다. 주먹보다 먼저 배워야 할 거다. 재호는 마지못해 따라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곧 기침을 했다. 에이 이게 뭐라고. 성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의 어깨를 눌렀다. 힘을 주지 마라. 허리를 펴고 어깨는 내려. 다시. 재호는 어설프게 동작을 반복했다. 3번 들이쉬고 4번 내쉬는 단순한 호흡.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에 소음이 줄어드는 듯 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공원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노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빛을 받았다.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다. 숨으로 하는 거다. 숨이 흔들리면 이기지 못한다. 재호는 대꾸하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뼛속 깊이 박히는 느낌이었다. 해가 공원 나무 사이로 비칠 때 재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영감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 제8장 무리의 균열. 늦은 밤 동네 포장마차 천막 안. 형광등 불빛은 노랗게 깜박이고 알코올 냄새와 어묵 국물 향이 섞여 있었다. 재호는 소주잔을 비우며 멍하니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전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못했다. 동철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치를 보듯 물었다. 형 요즘 왜 그래? 싸움도 피하고 사람 달라졌다는 얘기 돌던데. 재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설프게 올라갔다. 야 사람이 매일 똑같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다른 놈이 끼어들었다. 그 영감 때문 아니야? 전철에서 형 멈췄다며? 동네 다 떠들더라. 말끝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순간 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얘기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평소 같았으면 큰 소리로 윽박질렀을 텐데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오히려 그게 무리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 동철은 재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재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뭔가 건드리면 바로 폭발할 불꽃 같았다면 요즘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포장마차 바깥 겨울바람이 천막을 흔들었다. 누군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형 설마 그 영감한테 뭐 배우는 거 아냐? 무슨 숨 어쩌고 하는 거라던데? 재호는 술잔을 들다 멈췄다. 그 말이 딱 걸렸다. 그는 대답 대신 소주를 원샷으로 털어 넣었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다. 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동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 근데 있잖아. 사실 나 그 영감 본 적 있어. 초등학교 때 내가 지갑 잃어버려서 굶고 있을 때. 그 영감이 국밥 사주면서 그러더라. 배고프면 화가 커진다. 그게 아직도 기억나. 다른 놈들이 피식 웃었지만 재호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너 그때도 그 영감 만났다고?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포장마차 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재호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 영감 절대 보통 사람 아니야. 그건 확실하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전철이 지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금소금이 바람과 섞여 마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했다. 째깍째깍. 제구장 빗속의 창고. 초겨울의 밤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했고 바닥에는 작은 웅덩이가 곳곳에 생겨 있었다. 재호는 낡은 패딩에 손을 꽂은 채 느릿하게 걸었다. 휴대폰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형 창고로 와. 얘기 좀 하자. 창고는 오래된 공터 끝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물류 창고였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안쪽은 비가 새는지 습기가 가득했다. 전등 하나만 깜빡이며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무리들이 서 있었다. 형 요즘 많이 달라졌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웃는 듯 했지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우리 버리는 거야? 영감 편에 서겠다는 거야? 다른 놈들이 둥글게 서서 쇠파이프와 빈병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재호는 속으로 욕을 삼켰다. 이 자식들 결국 이렇게 나오네 하지만 예전처럼 바로 주먹이 올라가지 않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성호의 말이었다. 사람을 꺾으면 너도 꺾인다. 야, 나 변한 거 맞아. 근데 그게 배신은 아니잖아.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을 더 자극했다. 헛소리 하지 마. 쇠파이프가 바닥을 콱 내리쳤다. 쇳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쳤다. 순간 긴장이 폭발할 듯 했다. 그때였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검은 코트 차림의 성호였다. 빗물이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졌고 구두는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무리들은 순간 움찔했다. 이 영감 또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성호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재호 쪽으로 걸어가더니 무리와 그 사이에 섰다. 그만두어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창고 안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쇠파이프가 들리자 성호의 손이 움직였다. 동작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팔을 흘려보내고 어깨를 밀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한 놈이 바닥에 쓰러지자 다른 둘은 허겁지겁 물러섰다. 싸움이라기보다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스스로 넘어지게 했다. 재호는 그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이게 싸움이라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보다 경외심이 더 크게 일었다. 성호가 짧게 말했다. 사람을 꺾지 마라. 꺾으면 너도 꺾인다.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말이 창고 안에 울렸다. 재호는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늘 주먹을 휘두르던 손. 오늘만큼은 그것을 내리고 싶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영감은 내가 알던 싸움꾼이 아니야. 이 사람은 살아남은 자야. 창고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음처럼 들렸다. 제10장 남겨진 봉투. 창고 사건 다음 날 아침 재호는 국밥집으로 향했다. 밤새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이렌 소리에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성호 역시 빗속으로 사라졌다. 어디 갔지? 그를 찾는 마음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다. 원래라면 괜히 끼어든 늙은이 정도로 욕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뭔가 더 듣고 싶었다. 국밥집 문을 열자 뜨거운 김과 된장 냄새가 반겼다. 그러나 성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구석 단골 자리 위에 작은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재호는 순간 망설였다. 사장이 다가와 말했다. 어제 새벽에 들러서 혹시 넣으면 주라고 맡기고 갔어.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재호는 봉투를 들었다. 얇은 종이 속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열어보니 낡은 시계 하나와 접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서지 않는다. 대신 누구에게나 건너간다. 집에 가라 젊은이.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손이 떨렸는지 몇몇 획은 비뚤어져 있었다. 재호는 시계를 집어들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낡은 유리 위에 부딪혔다. 뒷면에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K. HAN 살아서 돌아오라.
재호의 눈이 커졌다. 그 글자 HAN. 아버지의 성이었다. 순간 기억 속 오래된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다. 언제 떠났는지도 모른 채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 사진 속에서조차 오래 찾지 않던 그 얼굴.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이 물끄러미 재호를 바라보았다. 그분 말은 안 했지만 늘 이 시계를 만지작거리셨지. 누군가에게 꼭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거든. 재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목시계가 그의 손바닥에서 무겁게 눌러왔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마지막,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가 담겨 있었다. 국밥집 창문 밖으로 전철이 지나가는 굉음이 울렸다. 째깍 쾅쾅. 시계의 초침과 전철 소리가 겹쳐 그의 귓속에서 메아리쳤다. 그 순간 재호는 깨달았다. 성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제11장 아버지의 그림자. 재호는 국밥집에서 나온 뒤 빗속을 한참이나 걸었다. 손바닥에 쥔 낡은 시계가 유난히 차가웠다. 몇 번이고 시계를 열어봤지만 뒷면에 새겨진 글씨는 변하지 않았다. K. HAN 살아서 돌아오라. HAN. 아버지의 성. 어릴 적 학교에서 출석을 부를 때마다 들었던 이름. 그러나 집에서는 거의 불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호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시계는 분명 말했다. 아버지와 성호 두 사람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전우였다. 재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뒤졌다. 어머니의 유품 중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있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표지를 열자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보였다. 그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얼굴. 바로 성호였다. 재호의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성호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강인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곱게 선 허리, 단단한 턱선, 그리고 사진 속에서도 느껴지는 기묘한 고요함. 이게 진짜였구나. 재호는 사진을 꼭 움켜쥐었다. 그동안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다. 왜 성호가 그렇게 곱게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왜 싸움이 아닌 숨을 강조했는지, 왜 그토록 시계를 소중히 지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에게 그 시계를 건넸는지. 아버지는 늘 말없이 떠나버린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성호에게 있었고 이제는 재호에게 넘어왔다. 창밖에서는 전철이 지나가며 굉음을 냈다. 그 소리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재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아버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감정이 있었다. 분노도 허무함도 아닌 그리움이었다. 제12장 집으로 가라. 며칠을 고민하다가 재호는 결국 성호의 집을 찾았다. 낡은 아파트 3층 철제 난간에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자 성호가 서 있었다. 여전히 곧은 허리, 그러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다. 며칠 동안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 듯 숨소리도 조금 거칠었다. 재호는 손에 쥔 시계를 내밀었다. 이거 아버지 거였죠? 성호는 잠시 시계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의 것이었지.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재호의 눈이 흔들렸다. 왜 나한테 준 겁니까? 아버지는 왜 떠난 거예요? 성호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시선을 멀리 두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북쪽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곳은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곳이었지. 내 아버지는 늘 나를 앞세우고 뒤에서 지켜줬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파였다. 마지막 순간 적의 총성이 쏟아질 때 내 아버지가 내 등을 밀었다. 살아서 돌아오라.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재호의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 대신 무겁게 흐르는 침묵만이 있었다. 잠시 후 성호는 시선을 들어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후 나는 그 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살아서 돌아왔고 살아서 하루하루 버텼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계는 내 차례다. 재호는 시계를 가슴에 꼭 쥐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세월을 건너와 자신에게 도착한 것이다. 성호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집에 가라 젊은이. 세상과 싸우며 떠돌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재호에게는 처음 듣는 위로였다.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집에 가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재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산길을 걸었고 그 끝에서 아버지와 성호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웃으며 손짓했고 성호는 여전히 곧은 허리로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제13장 동철의 고백.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재호와 동철은 오래된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철봉은 녹이 슬어 있었고 그네는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의점에서 산 종이컵 커피 2개가 놓여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지만 공기를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나 사실 그 영감님 예전에도 본 적 있어. 재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고? 언제? 동철은 시선을 멀리 두며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다. 초등학교 때였어. 아버지 술버릇 때문에 집 나와서 며칠 굶고 다니던 시절. 그때 그 영감이 나한테 국밥 한 그릇 사줬어. 말도 거의 안 했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 배고프면 화가 커진다. 먼저 채워야 한다.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 한 그릇 덕분에 나 그날 밤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 아니었으면 아마 그대로. 동철은 끝을 흐리며 커피를 들이켰다. 재호는 놀란 눈으로 동철을 바라봤다. 너도 그 영감 만난 적이 있었네. 동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형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애들 그 영감 다 스쳐갔을 거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국밥 사주고 짧은 말 남기고. 재호의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다. 자신만 특별한 줄 알았다. 그런데 성호는 이미 수많은 아이들에게 작은 빛 같은 존재였다. 싸움으로 버티던 동네 아이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던 사람이었다. 형. 동철이 낮게 말했다. 그 영감 진짜 그냥 늙은이 아니야. 난 가끔 그 사람 눈 보면 무섭다가도 안심돼. 살아남은 사람이 가진 눈빛이랄까. 재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은 묵묵히 그러나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재호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히 자기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호라는 사람은 이미 많은 삶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길을 이어가야 할 차례였다. 놀이터 위로 전철이 지나가며 굉음이 퍼졌다. 철로를 울리는 금소금이 마치 말하는 듯 했다. 지금이 너의 시간이다. 제14장 병원 창가. 겨울 끝자락 싸늘한 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쳤다. 재호는 허겁지겁 달려와 병실 문을 열었다. 창가 쪽 침대 위에 성호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허리는 꼿꼿했다. 산소호흡기에 가는 줄이 그의 입가에 닿아 있었고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방 안공기를 가득 채웠다. 재호는 성호 곁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눌렀다. 어르신, 저 왔습니다. 성호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왔구나 젊은이. 짧은 숨 사이로 오랜 세월을 견딘 무게가 흘러나왔다. 재호는 손목시계를 꺼내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성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힘없는 손끝이 시계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내 시간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재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병실을 비췄다. 겨울 하늘은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잠시 빛이 쏟아져 내렸다. 빛은 성호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 주름진 얼굴은 마치 고요한 바위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평생 답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야 묻고 싶었다. 성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라 젊은이. 세상에 떠밀리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주먹으로 버티지 말고 숨으로 살아라. 숨이 곧 너의 길이다. 그 말과 함께 성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가슴은 고요하게 오르내렸고 마침내 멈췄다. 기계의 삑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재호는 성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평생 버텨온 주먹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울음이었다. 창밖에서는 전철이 철로를 지나며 굉음을 냈다. 쾅쾅 그 소리가 마치 성호의 마지막 발자국처럼 재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제15장 궤도의 온기. 몇 달 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다. 도시의 공원은 새싹이 돋아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작은 복지관 안 낡은 체육관 같은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 몇 명, 청소년 몇 명, 그리고 어른 몇 명까지. 그들 앞에서 재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초침은 여전히 묵묵히 그러나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재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먹부터 들지 마라. 먼저 숨이다. 그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였다. 아이들은 따라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레 웃었지만 곧 차분해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재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신이 처음 성호에게 배웠던 순간이 떠올랐다.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자신에게 성호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숨이 먼저다.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복지관 벽에는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성호와 그의 전우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재호가 직접 붙여둔 글귀가 있었다. 집에 가라 젊은이. 창밖에서는 전철이 지나가며 금소금을 울렸다. 쾅쾅 그리고 재호의 손목에서 시계가 째깍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성호의 발자국은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목소리, 성호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길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재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주먹으로 버티는 게 아니다. 숨으로 살아내는 거다. 아이들 중 하나가 손을 들었다. 형, 그럼 싸움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재호는 잠시 웃더니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다. 세상에 진 게 뭔지 알 때. 하지만 그땐 주먹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들의 눈 속에서 성호가 남긴 길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낡은 시계의 유리판이 반짝이며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 온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삶이 이어진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재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저 집에 갑니다.